여기는 중학교 2학년 1반입니다. 2학년 1반은 개조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자가 실수로 넘어지고 남주인공 아키는 잃어버린 거리를 만회해야 합니다. 그는 반장이자 반에서 가장 빠른 주자인 나츠코에게 성공적으로 배턴을 넘깁니다. 그녀는 선두 주자들을 추월하여 반의 승리를 확보합니다. 며칠 전, 아키는 이 반으로 전학 왔습니다. 그는 나츠코 옆에 앉아 있는데 나츠코는 그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피합니다. 수업 중에 그녀는 그에게 그림을 보여주지만 그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그의 안부를 묻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한다. 친구들이 다가갈수록 그는 더욱 거리를 둔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는 교실 밖으로 뛰쳐나간다. 나츠코는 수업을 빼먹고 그를 따라가 왜 아무하고도 친구가 되려 하지 않는지 묻는다. 그는 힘든 일을 겪었을 테지만 다시 그녀의 질문을 피한다. 다음 날, 반 아이들은 개조 선수를 뽑는다. 나츠코는 여전히 그를 팀에 초대하며 모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잠시 주저하지만 결국 그는 동의한다. 나중에 그는 나츠코가 사고로 부모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퀴어하고 사교적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데도 나츠코가 자신처럼 우울해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운동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대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그것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킹스 게임입니다.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킹이라 불리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반 전체에게 메시지를 보내 특정 개인에게 임의의 명령을 내립니다. 참여는 의무입니다. 명령을 완수할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불복종은 처벌을 받게 되며 게임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키는 수업에 와서 모두가 게임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아키가 나츠코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키가 게임을 조종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령은 아키와 나츠코가 키스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 수업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반응을 봅니다. 아무도 킹스 게임에 대한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츠코는 키스에 대해 개의치 않지만 그는 앞으로 더 많은 명령이 있을 것이고 협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반 친구들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경고하려고 하자 그들은 그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못마땅한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고 그날 오후 아키는 피해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갑자기 에이미라는 반 친구가 아키가 나츠코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며 다가옵니다. 에이미는 아키에게 나츠코의 번호를 주려 하지만 아키는 자신의 앞선 말에 사과하고 에이미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츠코를 데리고 갈까요? 그날 밤, 아키는 운명을 기다리며 농구장에 앉아 있는데 나츠코가 그를 찾아옵니다. 나츠코는 아키가 아직 오전 일 때문에 속상해하는 줄 알지만 아키는 나츠코에게 가라고 합니다. 명령까지 5분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키스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는지 묻습니다. 있었지만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자 나츠코는 담을 넘어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지만 그는 계속해서 도망치려 합니다. 그녀는 그를 도우려는 결심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녀는 그의 전 여자친구에게 선전포고라도 하듯 그에게 키스합니다. 처음부터 그를 좋아했고 그와 사귀고 싶어 합니다. 키스로 명령이 완료되고 에이미는 그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음 명령이 내려온다. 자신을 폭로했던 사토시가 에이미의 발을 핥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명령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키는 나츠코에게 모두를 깨우라고 말하지만 다음 메시지에는 2명이 처벌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아키는 나츠코에게 처벌받은 사람 중 한 명의 집이 어디냐고 묻고 그곳으로 간다. 그는 나츠코에게 모두를 즉시 모으라고 한다. 지금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츠코뿐이다. 그리고는 처벌받은 사람 중 한 명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간다. 아버지는 그가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막으려 한다. 하지만 아키가 들어가자 그는 젊은 남자가 목을 매려는 것을 본다. 아키는 그를 막고 아버지에게 즉시 구급차를 부르라고 말한다. 아키는 떠나고 얼마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는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원에 모였다. 그가 돌아오자 사토시는 여전히 이것이 아키의 소행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처벌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아키는 자신이 한때 왕게임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예전에 자신과 같았던 그들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한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아미는 아키가 처음에 나츠코와의 키스를 거부하고 자신을 끌어내리려 했던 것에 화가 난다. 사토시가 아키를 때리고 반 아이들은 그를 살인자라고 부른다. 아미는 아키가 그들을 모두 죽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을 비난한다. 아키는 반 아이들에게 맞지만 갑자기 사토시가 규칙을 어기고 처벌을 받는다. 그는 피를 흘리며 폭발하여 순식간에 죽는다. 모두 공포에 질러 비명을 지르고 아키는 왕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나츠코가 명령에 따라 다른 반 친구와 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첫 경험을 주고 싶어서 거절하지만 아키는 신경 쓰지 않고 그녀와 다른 반 친구에게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한다. 아키는 이전 수업에서 누군가가 반 친구의 가슴을 쥐라는 명령을 받았던 때를 회상합니다. 모두가 그가 클래스 미인을 장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형벌이 내려졌고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다. 2명의 반 친구가 서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아키는 당시 어리석은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아침 선생님은 전날 밤 명령을 이행하기로 되어 있던 2명의 학생이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들 충격을 받고 선생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리아라는 흰머리 소녀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두가 왕게임을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지시를 받은 소녀의 남자친구는 안경 쓴 소년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자는 것을 금하며 두들겨 패겠다고 위협합니다. 아키는 그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키라면 자신과 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날 오후 아키는 친구를 잃는 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그와 그의 여자친구는 지시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벌이 그들에게 닥칠까봐 걱정하지만 아키는 자신은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키와 그의 절친이 등교하는 길에 다음 명령을 보게 됩니다. 남자친구는 반 아이들에게 명령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진 안경 쓴 소년을 때리는 것을 봅니다. 아키는 그를 말리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날의 특권을 이용하여 안경 쓴 소년에게 자살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이 전달되고 상심한 안경 쓴 소년은 도망칩니다. 아키는 남자친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단지 안경 쓴 소년을 겁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 후 아키는 안경 쓴 소년을 위로하며 왕게임은 가짜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는 두 사람의 죽음이 단지 우연이라고 믿지만 안경 쓴 소년은 그렇게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키는 안경 쓴 소년에게 가수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다. 소년 역시 가수를 꿈꾸고 있었다. 아키는 오늘 밤 안경 쓴 소년의 집에 가서 연습을 하고 벌을 받게 되면 자신이 소년을 구해주겠다고 결심한다. 그날 밤 아키와 마오다는 안경 쓴 소년의 집에 가서 음악을 연주한다. 그들은 모두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있었고 안경 쓴 소년의 집에는 전기 기타가 잘 갖춰져 있었다. 셋은 전에 없이 열정적으로 음악을 연주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불안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린다. 하지만 12시가 되자 안경 쓴 소년이 자살하지 않은 것을 보고 안도한다. 소년은 물을 마시러 가고 그의 여자친구가 아키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한다. 아키가 축하하는 순간 마오다는 명령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아키는 당황하여 안경 쓴 소년을 찾으러 달려가지만 그가 서재에서 목을 매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에키는 모두가 흩어지지 말고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남자친구는 나츠코와 함께 자고 싶다고 요구하지만 나츠코는 에키와 먼저 자겠다고 주장합니다. 그에게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나츠코는 그에게 간청하지만 결국 평소에 친근한 이미지를 버리기로 합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바로 여기서 옷을 벗고 이제 아키는 그녀를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일부러 자신을 죽이려 했으면서 이제는 생존에 대해 말하는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그를 숲속으로 끌고 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츠코는 그에게 과거에 살아남기 위해 친구들을 배신했다고 비난하며 그를 싫어한다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 나츠코는 소리를 지르며
그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모두 그를 믿고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맞고 있는 동안 그녀는 혀를 내밀고 그를 조롱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들의 반 친구가 두 사람에게 죽음의 메시지를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나츠코는 그 여자에게 아키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를 죽이게 하려고 합니다. 모두 나츠코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순간 에키는 누군가가 듣고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켄타라는 젊은 남자가 달려옵니다. 그는 젊은 남자의 시체가 누워있고 아키가 반 전체에게 맞고 있는 것을 봅니다. 켄타는 아키를 위해 나서기를 감히 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츠코는 다른 여자아이에게 아키와 켄타 둘 다에게 죽음의 메시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아이는 평소에 나츠코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키는 자신에게 하나, 나츠코에게 하나 보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럴 수 없어서 벌을 받을까봐 걱정하며 휴대폰을 집어던집니다. 하지만 켄타는 아키를 데려갈 계획이고 소녀 또한 함께 가자고 부탁합니다. 나츠코도 가겠다고 고집하지만 켄타는 그녀를 때립니다. 그 후 켄타는 아키와 다른 소녀를 데리고 떠납니다. 소녀는 여전히 죽을까봐 두려워하지만 켄타는 어떤 명령이든 내릴 특권을 얻었으므로 자신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도 죽을 것입니다. 켄타는 아카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하며 아키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에 온 이후로 왕게임이 계속되었습니다. 켄타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며 아키는 죽음의 안경을 쓴 후부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키는 이제 왕게임이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날 아침, 다음 지령이 내려왔다. 이번에는 또 다른 여자 동급생 2명이 투표 대상이었다. 표를 적게 받은 사람이 죽게 된다. 아키는 절친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어 여자친구에게 사람들에게 투표해달라고 부탁했다. 안경을 쓰고 그와 잠자리를 함께했던 여자친구는 아키와 그의 친구 모두에게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아키가 절친을 위해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자 안경 쓴 소년에게 빚을 갚는다는 듯이 여자친구는 아키를 돕기로 결심했다. 다른 여자아이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비열한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몸으로 반 친구 남자애들을 유혹했지만 남자친구에게 들켰어요. 남자친구는 아키에게 이전 일에 대해 사과했지만 아키는 그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는 안경 쓴 남자애를 마지막 순간까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도 자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들의 투표는 각각 간접적으로 한 사람을 죽이지만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남자친구는 아키에게 신세 지고 싶지 않아서 그 여자애가 몸으로 반 친구 남자애들을 매수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 여자애에게 매수당했던 한 남자애에게 물어보러 갔어요. 주저하는 모습을 보니 아키는 이해했어요. 투표를 집계할 시간이 되자 아키는 각 투표용지를 소리내어 읽었고 양쪽의 표수가 매우 근접한 것 같았어요. 소녀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투표까지 그녀는 직접 읽는 것을 자처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보고 기뻐했지만 아키가 다시 읽자 그녀의 이름은 그 사람이 지금 투표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쳐서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자신의 벌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뿐이었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전에 그녀는 나중에 병원으로 옮겨졌고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아키는 그녀가 밤을 넘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투표를 조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게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만약 그것이 밝혀지면 크게 얻어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했어요. 오직 그들만 아는 긴급 메시지만 보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그들의 배신이 드러나고 간접적으로 소녀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므로 그들은 침묵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키의 무리는 몇 가지 일을 논의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있는 소녀가 사망하여 그녀의 명령은 나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자정 전에 여자와 함께 자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타 죽을 것입니다.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자 아키는 여자친구와 나오를 방에 밀어넣어 그들이 일을 하도록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구하기 위해 그녀를 용서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나오는 두 친구를 배신하고 싶지 않아서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배신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할 것이다. 아키가 난입하여 그를 기절시켜 여자친구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다. 12시간이 지나도록 페널티 메시지가 없자 소년과 그의 여자친구는 서로 껴안고 울 수밖에 없었다. 둘 다 방금 내린 결정에 마음이 찢어졌다. 켄타는 이야기를 듣고 아키를 비난할 수 없었다. 누구나 아키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켄타는 또한 왕을 진정한 악마라고 생각하며 그를 때려눕히고 싶어 했다. 한편 나츠코는 남은 선수들을 모아 자신을 따르도록 했다. 켄타가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을 눈치챈 나츠코는 그를 해칠 계획을 세웠다. 켄타는 나중에 공원에 핸드폰을 두고 온 것을 깨닫고 다시 찾으러 가기로 했고 아키에게는 먼저 병원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키는 30년 전 왕게임이 처음 시작된 마을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어서 버려진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게임에서 벗어날 방법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그곳을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켄타와 그의 친구 마이두카이는 그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기차에 올랐고 아키는 마이두카이에게 혹시 예전 핸드폰을 가져왔는지 물었습니다. 새 핸드폰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츠코가 핸드폰을 바꾸면 목숨을 위협했지만 그들은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왕의 정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몇 년 전, 아키는 왕이 반 친구 중 하나일 거라고 의심했어요. 그때 한 여자 반 친구가 완료 메시지가 뜨면 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반 친구 모두를 만져보겠다고 자원했어요. 자신의 의심이 틀렸을 경우 죽을 위험을 알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아키를 믿기로 했어요. 죽고 싶지 않았지만 아키와 친구들을 돕고 이 게임을 끝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었어요. 이 방법이 성공하면 그녀는 영웅이 될 거예요. 그녀는 아키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연애에 끼어들 세 번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뒤에서 그를 지지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왕을 찾는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모두들 그 소녀가 목숨을 걸고 왕을 찾으려는 모습에 엄청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소년들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차례로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소녀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아키는 나야라는 소녀를 눈치채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항상 신비롭고 조용했기에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불려졌을 때 나야는 놀랍게도 자신이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두들 그녀의 말에 놀랐지만 그녀는 거만하게 그들에게 도전하며 자신이 살아있는 한 게임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진실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아키가 시작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왕의 목숨을 끝낼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라야는 그 소녀를 만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아키는 그녀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다. 남은 소녀는 5명뿐이었고 상황은 극도로 긴장되었다. 진정한 왕이 없다면 누군가 죽게 될 것이고 사실은 반 아이들 중 아무도 왕이 아니었다. 소녀는 당황하여 도망쳤다. 아키의 여자친구는 그에게 그녀를 쫓아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왕이 반 아이들 중 하나라고 믿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때 그는 사람들이 혼자 있고 싶을 때 주로 가는 장소를 떠올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찾았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며 처벌이 가벼울 수도 있다고 안심시켰다. 자신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책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그녀는 아키에게 자정까지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 곁에 머물렀고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시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아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했다. 하지만 벌이 내려왔다. 다행히 그녀는 죽지 않았지만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영원한 어둠, 다시 말해 영구적인 실명이었다. 갑자기 아키에게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그의 새로운 명령을 알고 그의 여자친구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어 그 내용을 물었다. 아키는 소녀를 찾지 못하자 그녀를 찾으러 달려갔고 나오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갑자기 소녀가 불렀습니다. 소녀는 아키의 명령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아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아키는 그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언제든지 집에 가서 소지품을 부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고 왕의 게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아키는 집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부수며 메시지를 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전화를 걸어 완료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함께한 시간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러고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지고 그 소녀를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해변에 도착하니 그녀의 휴대폰과 모래에 다시 쓴 사랑 고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도에 떠내려갔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결국 낙담하여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라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 소녀가 형벌이 죽음도 아닌데 죽음을 선택할 만큼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왕이라고 확신하며
그를 자극하여 자신을 죽이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녀를 밀치며 진짜 왕이라면 죽였을 거라고 주장했어. 하지만 그녀는 그를 제압하며 진짜 왕이라면 그의 나약한 의지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거라고 말했지.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왕을 쓰러뜨리겠다고 맹세했어. 아키는 여전히 더 이상의 희생 없이 게임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랐어. 한편 아키의 친구인 두스케도 게임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친구인 카오리가 게임 때문에 죽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눈앞에서 친구들이 계속 죽어가는 모습에 압도된 아키는 절망에 빠졌어. 갑자기 두스케가 전화해서 모든 희생자들에게 보내진 페널티 메시지에서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다고 알려왔어. 그는 조사를 위해 사망한 소녀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리에가 수상하고 게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 두스케는 리에가 예전에는 명랑하고 사교적이었지만 친부에게 학대를 당한 후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아키에게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카오리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고 게임은 게임 내에서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는 세 사람의 즉각적인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아키는 친구의 죽음을 야기한 안경 쓴 소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도 처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질식사하기 전에 차단이라는 단어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아키와 나오다는 반 아이들 중 일부가 왕의 번호를 차단하여 명령을 받지 않으려고 공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중도 포기 금지 규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하지 않은 다른 아이들은 휴대전화를 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중도 포기로 간주되었습니다. 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한 아키는 그녀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달리면서 다른 생존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휴대폰을 켜놓으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방금 통화했던 여자아이가 페널티를 받았다. 울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는 당황하여 나오다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에게 울지 말라고 경고하라고 지시했다. 애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아키는 절망에 휩싸였다. 도우스케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아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마을에 대한 자신의 조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아키는 그와 나오다에게 자신 대신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불행히도 도우스케는 이미 울었고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처벌이 실행되기 전에 아키에게 정보를 보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가 마우스를 클릭하려고 애쓰자 그의 한 손이 갑자기 잘려나갔습니다. 결연한 의지로 그는 남은 한 손으로 파일을 보내려고 했을 때 카오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다른 손도 잘려나갔습니다. 잠시 후 도우스케의 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키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오리가 전화를 걸어 도우스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경고했고 도우스케는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며 메시지를 읽지 말라고 재촉했다. 그가 마을로 향하자 누군가 그를 기절시켰다. 그는 창고에서 깨어났고 거기서 카오리는 칼을 들고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도우스케의 죽음을 그의 탓으로 돌렸다. 그녀는 그가 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키는 도우스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카오리와 도우스케가 서로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게임이 끝난 후 고백할 계획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도우스케는 그에게 아무도 그녀를 울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게 했다. 도우스케가 항상 그녀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알고 감정에 압도된 카오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에가 다시 와서 그가 눈물을 잘 참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도스케로부터 방금 받은 정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현실에서 마이두카이는 새 휴대폰으로 바꾸러 갔습니다. 그녀가 왕으로부터 메시지를 계속 받는 한 그녀는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그 세 사람은 마을로 갔고 켄타는 아키가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여자친구만 남았고 켄타도 계속 듣고 싶어 했습니다. 아키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나오다는 아키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서 매우 걱정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반 전체가 주사위를 굴릴 한 명을 뽑아야 했습니다. 나온 숫자만큼 사람들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선택 후 주사위를 굴린 사람과 선택된 사람 모두 처벌받습니다. 아무도 주사위를 굴리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습니다. 나오다는 어쩔 줄 몰랐고 반 아이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리아가 공원으로 와서 주사위를 굴리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두 공원에 도착했지만 아키와 리아는 어디에도 없었다.
반에서 제일 괴롭히는 아이가 참을성을 잃고 한 소년에게 주사위를 굴리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그 소년은 반에서 가장 미움받는 아이였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가 주사위를 굴리게 되는 것이었다. 그 괴롭히는 아이는 반 전체의 미움을 받았다. 그는 주사위를 집어들고 친한 친구에게 대신 굴리라고 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굴리면 자신이 틀림없이 선택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누가 굴리든 자신이 찍힐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그의 비겁한 행동은 모두에게 들통났다. 절박해진 그는 아키의 여자친구를 붙잡고 칼을 그녀의 목에 겨누었다. 자신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그녀의 다리를 찌르며 아키나 나오다 중 한 명이 주사위를 굴리라고 요구했다. 아키는 주사위를 들고 스스로 희생하려 했다. 하지만 나오다는 그것을 낚아채 아키의 자리를 대신하기로 했다. 그는 아키에게 너무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왕을 찾으려면 아키가 살아있어야 했다. 그는 주사위를 굴렸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했다. 6이 나왔다. 그것은 그와 다른 6명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오다에게는 10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괴롭히는 아이는 나오다에게 자신을 제외한 누구든 지목하라고 재촉했다. 겁 많은 소년은 그에게 자리에 없는 사람을 지목하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나오다는 부재 중인 소년의 이름을 실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명이 선택되었습니다. 겁 많은 소년은 목이 비틀어져 즉사했습니다. 그 순간 우정은 무너졌습니다. 그 후 나오다는 부재 중인 학생과 그 불량배가 싫어하는 2명의 여자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2명의 이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와 아키는 모두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원했습니다. 하지만 불량배의 친구가 갑자기 아키의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그를 때리고 나오다에게 자신과 불량배를 선택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나오다의 결의를 본 순간 그는 곧바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나오다는 6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그만 남았다. 그의 여자친구는 아키에게 나오다에게 가라고 말했다. 공포에 질렸지만 나오다는 2 친구를 구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리고 그는 두스케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한쪽 팔이 잘리고 다른 팔도 잘린 뒤 마지막으로 2 다리가 잘렸다. 나오다는 아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의 품에서 죽었다. 그러자 리에가 나오다의 휴대폰을 가져가 사건을 조사했다. 두스케가 제공한 정보가 그녀의 수사에 빠진 부분을 채워주었다. 그녀는 수년 전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이러스, 즉 신체를 최면에 걸리게 하고 자해에 의한 치명적인 처벌로 이끄는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의심했다. 그녀는 그 바이러스의 활성화, 트리거가 메시지 안에 숨겨져 있다고 믿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활성화 신호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방금 완성하고 얼마나 쉬웠는지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왕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처벌을 실행하여 리에를 산채로 불태웠다. 불길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차분하게 난간 위로 걸어가 아키를 구한 이유를 밝혔다. 예방책이었어. 그녀가 죽으면 아키가 왕을 물리칠 사람이 될 테니까. 현재로 돌아와서 아키, 켄타, 그리고 마이도 카이는 마을에 도착했다. 입구는 막혀 있었지만 빠져나갈 틈이 있었다. 그들이 들어가자 켄타는 마이도 카이의 메시지 전달 명령에 대해 물었다. 그는 나츠코에게 메시지를 보내라고 제안했다. 나츠코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들의 반의 다른 여자아이는 그들의 반 남자아이에게 머리를 만져달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선택된 남자아이가 죽었으니 그 여자아이는 죽을 운명이었고 그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마이도 카이를 구할 것이다. 아키는 노파의 목숨과 아이의 목숨을 비교할 수 없었기에 무자비하기로 했다. 갑자기 마이도 카이가 터널 끝이 막혀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마을이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터널을 나서자 셋은 숲의 어둠과 마주했습니다. 숲 너머에는 낡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게임에 대한 단서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키가 현판이 붙은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켄타는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아서 아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아키는 안으로 들어가 온전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여자 친구 사진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녀의 부모님 댁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 사과하는 편지였습니다. 이것으로 아키는 그녀의 아버지가 이 게임에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켄타는 갑자기 마이도 카이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찾으러 달려갔지만 대신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과제를 완료한 사람들을 알리고 이미 7명이 페널티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켄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이도카이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러 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소란을 들은 아키는 켄타와 마이도카이를 찾으러 뛰쳐나갔다. 그는 마을 묘지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했다. 거기서 그는 노트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가 노트를 넘기자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나왔다. 사진이 떨어진 방향으로 불빛을 비추자 그는 말라붙은 시체를 발견했다. 사진을 보며 그는 그 사진 속의 젊은 남자가 그의 여자 친구의 아버지와 매우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그 남자가 자신의 딸에게 무엇을 사과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키는 그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딸을 게임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 남자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나츠코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나츠코의 성과 여자친구의 성을 연결짓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나츠코가 이전의 왕게임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켄타와 마이도카이에게는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고 한때 켄타를 죽이도록 강요했던 나츠코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마이도카이는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켄타의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켄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돌아섰지만 그는 그녀를 뒤쫓아가서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마이도카이는 기뻐했지만 이내 음울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켄타와 함께 죽고 싶어 했다. 하지만 켄타는 그들의 행복을 지키려면 계속 살아야 한다고 그녀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도망치려는 순간 켄타는 그녀를 멈춰 세우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신호가 잡히는 곳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는 마이도카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기로 했다. 켄타는 아키와 함께 여정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후회했다. 한편 아키는 켄타와 마이도카이를 찾아 마을을 떠나려 했다. 그는 켄타가 마이도카이를 안테나 타워로 데려갔을 거라고 깨달았다. 켄타를 알고 있는 아키는 그가 마이도카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게임으로 돌아와 아키가 희생시키려고 했던 소녀는 이제 가슴에서 시체를 꺼내 반응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던 다른 소녀는 부모를 죽이는 방법을 택했지만 명령은 여전히 승인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때 자신의 개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해칠 수 없었다. 참 불운한 부모들이다. 저런 딸을 둔 게? 한편 아키는 켄타를 찾아 돌아왔다. 켄타는 자신과 나츠코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츠코에 따르면 메시지는 원래 휴대폰에서 보내야 했다. 교체된 휴대폰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이도카이가 벌을 받을 것을 의미했다. 켄타는 자신이 그녀를 지킬 수 없었기에 마이도카이와 함께 있기로 결정했다. 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켄타는 아키를 마주할 수 없었다. 그는 아키에게 자신과 마이도카이에게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며 아키에게 떠나라고 말했다. 켄타는 남은 힘을 다해 마이도카이 쪽으로 힘겹게 기어갔다. 아키가 여정의 끝까지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그는 아키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는 마이도카이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 마이도카이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벌의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다. 그녀는 켄타에게 손을 뻗었지만 두 사람 모두 손이 닿기 전에 숨을 거두었다. 그때 아키가 돌아와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갑자기 나츠코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왕의 명령을 받고 말을 타고 있던 나츠코는 고의로 아키를 자극하려고 전화를 걸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켄타를 바보 취급하며 휴대폰이 있는데도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잃을 거라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켄타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는 것에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매우 화가 났지만 그녀가 자신의 휴대폰을 쥐고 있었기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 나츠코와 잠자리를 같이 한 테루라는 젊은이는 그녀의 악행을 깨달았다. 그는 나츠코가 아키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죽일 의도임을 알고 그녀를 막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아채고 문을 두드리며 나타났다. 테루는 재빨리 무언가를 하려 했지만 나츠코는 이미 그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밖에서 숨어있던 아미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 아키는 나츠코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읽고 그 또한 왕의 통제를 벗어난 주문 속 변이된 글자들을 알아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게임에서 탈출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리아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희생자들에게서 단서를 모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갑자기 리오나라는 동급생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 유용한 정보가 있다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다. 그는 정오까지 도착하겠다고 했고 리오나는 기다려야 했다. 정오. 그가 리오나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 불평했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오해할 수도 있다며 아키를 따라오라고 했다. 그들은 공원으로 갔고 리오나는 자신이 조사한 단서를 공개했다. 그녀는 나츠코가 이전에 왕실 게임에 참가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리아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조사했습니다. 아키는 리아의 이름을 듣고 충격을 받아 그녀가 리아에 대해 아는 것을 물었지만 너무 흥분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리아가 희생자들에게 보낸 문자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나츠코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어젯밤 그녀는 사망자들의 기기를 확인했습니다. 리오나도 약간 의심스러워서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아키는 나츠코 아버지의 메모도 가지고 있었고 변형된 문자들이 모두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메모들이 이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갑자기 나츠코가 그와 리오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왜 왔는지 몰랐지만 아키는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전 게임 참여에 대해 물었고 분명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죽였을 것이다. 그러고는 그녀의 신원을 알고 있으며 그녀가 그의 여자친구의 언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공감하게 하려고 이용하려는 것을 알았지만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가 집합 장소로 가기를 원했다. 이번 명령으로 그를 죽일 수 있을 테니까? 이 게임의 규칙은 모든 학생들이 순서대로 앉는 것이었다. 점수를 매기기 위해 손가락을 부러뜨리거나 자르는 것이 필요했다. 점수를 매길 손가락의 개수는 선택사항이었다. 오른손 손가락 하나당 점수가 1점씩 추가되고 왼손 손가락은 점수가 차감됩니다. 그리고 점수는 여러 사람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점수를 가진 사람이 처벌받게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키와 리오나는 집합 장소로 불려왔습니다. 아키는 테루가 괜찮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테루는 아키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아키는 아직 규칙을 몰랐기에 리오나가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나츠코는 왼손 손가락을 하나 부러뜨리고 그에게 마이너스 점수를 지정하면 그는 자신의 점수를 0으로 유지하기 위해 오른손 손가락을 하나 부러뜨려야 한다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만 듣고도 모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키는 살아남은 사람이 11명이고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츠코의 절친인 에이미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에 10명이 점수를 0점으로 유지하더라도 에이미가 손가락을 부러뜨려 누군가를 지목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테루는 일어서서 모두에게 화해하자고 요청했지만 나츠코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루에게 자신의 명령에 따르라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하라고 말했습니다. 테루의 휴대전화는 여전히 나츠코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료는 그의 이전 감정을 이해하고 아키에게 그들이 차례를 건너뛰기로 했으니 믿어달라고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키는 그들을 믿기로 결정했고 그와 다른 한 사람은 차례를 건너뛰었습니다. 료는 아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믿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명이 더 차례를 건너뛰었습니다. 나츠코는 수업 분위기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평화로워서 불안해졌습니다. 료도 차례를 건너뛰었고 6명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테루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아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키의 머리를 잘라주길 원했습니다. 나츠코는 테루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고 아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테루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테루는 미용사가 되는 꿈을 꾸고 졸업 후 계획도 세워놨었죠. 나츠코는 점점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아키는 테루가 살아남고 꿈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머리 자르는 것을 마치자마자 테루는 아키에게 마음에 드는지 물었습니다. 네라는 대답을 듣자 자신의 오른쪽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는 미리 반 친구들과 상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츠코가 아무나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아키를 옆으로 밀치고 돌을 집어들어 왼손을 희생하여 나츠코의 점수를 5점 깎았습니다. 왼손을 부수며 나츠코에게 자신의 휴대폰과 아키의 휴대폰을 돌려주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 5점이 그녀에게 직접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손가락 5개를 부러뜨려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츠코는 이러한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고
테루는 그녀에게 빠른 결정을 원했습니다. 만약 동의한다면 테루는 자신의 점수를 맞추기 위해 오른손을 부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의 꿈은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츠코는 마지못해 타협하여 휴대폰을 돌려주었지만 테루는 여전히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키에게 긍정 점수를, 나츠코에게는 네거티브 점수 4점을, 그리고 에이미에게는 나머지 네거티브 점수 1점을 주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돌려받을 때 그녀에게 점수를 매기지 않겠다고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 스스로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나츠코 이후 4명이 남았어요. 그들이 각자 손가락 하나씩 희생한다면 그녀는 안전할 거예요. 테루처럼 모두가 아키를 위해 희생할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테루의 영웅심을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네요. 친구, 당신은 우리 모두의 존경을 얻었어요. 나츠코는 손가락을 꺾는 게 너무 무서워서 포기했어요. 테루는 그녀의 비겁함을 비웃었어요. 그가 에이미에게 1점을 준 이유는 에이미 자신이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테루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뼈가 낫는다고 믿었고 이제 테루가 믿을 만한 지도자였기에 그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후 3사람이 연달아 포기하여 에이미만 남았습니다. 나츠코는 에이미에게 자신의 오른손을 부러뜨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에이미가 주저하자 나츠코는 스스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에이미는 나츠코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손가락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루에게 감점 하나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나츠코를 구하기 위해 내 손가락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츠코는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나츠코는 에이미의 손을 돌로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아키는 서둘러 그녀를 밀쳐냈다. 나츠코는 에이미를 절망의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절망의 끝에 선 에이미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때 자신이 에이미를 쉽게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녀는 에이미에게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서로에게 했던 과거의 약속을 떠올리고 여전히 나츠코를 구하기 위해 아키를 밀치려고 뛰어들었다. 아키는 방금 일어난 일을 목격하고도 에이미가 여전히 자신을 구하려고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에이미는 나츠코가 단지 무서워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분명 한 게임에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나타났다. 에이미는 나츠코가 너무 절박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다. 에이미는 나츠코에게 4개의 긍정점을 남겨두었지만 나츠코는 갑자기 에이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손가락을 부러뜨려 남은 긍정점을 에이미 자신의 점수에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나츠코가 아니라 에이미를 가장 많이 저주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날 밤, 그들은 병원에 갔습니다. 에이미는 치료를 받았고 아키는 나츠코에게 이 사건 이후로 변하지 않은 것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아키는 나츠코가 변한다 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츠코가 경험한 게임은 자신이 경험한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 테루가 돌아와 왼손을 잃었다고 말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키가 살아남아 이 게임을 멈추겠다는 꿈을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아키의 머리를 다시 잘라줄 기회를 찾을 것이다. 그러자 테루는 료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료가 자신을 위해 모자를 사러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테루가 미용사가 되는 것을 가장 바랐던 사람은 바로 료였다. 두 사람은 수업으로 돌아왔다. 아키는 자신이 이 게임을 전에 해봤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그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으라고만 했다. 모두 아키를 따르기로 했지만 나츠코가 돌아왔다. 그녀는 이 치명적인 게임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에게 허황된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때 가장 소중한 사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 사람은 그녀를 떠났고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을 죽이는 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고 테루는 갑자기 처벌받았습니다. 목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가 왜 처벌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츠코는 테루의 휴대폰을 가져가 왕의 번호를 차단하여 그를 처벌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테루는 료가 여기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료는 매우 소심해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테루는 그 후 세상을 떠났고 미친 나츠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츠코는 테루가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마음속으로 죽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바람을 이뤄준 것입니다. 에이미는 이제 어리석게도 주저없이 나츠코를 따랐고 아키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료는 나중에 돌아왔고 테루의 시체를 보고 미칠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테루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계속했었고
아키에게 테루가 왜 반응하지 않는지 물었다. 다음 명령이 내려왔다. 산 정상에 도착해야 했고 8시간마다 목표 지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처벌받았다. 차량 사용은 금지되었다. 모두 달리기 시작했지만 아키와 리오나 그리고 료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 아키는 료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테루의 영혼을 괴롭히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리오나는 료와 함께 앞서 나갔고 아키는 아직 그 자리에 앉아 생존의 희망을 버린 에이미를 보고 그녀를 업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가 나츠코를 한 번 더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녀를 구한 것이 어리석었다고 인정하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에이미는 스스로 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앞서 달리는 사람들 중 한 학생이 길을 막는 금발 남자를 잡아 끌었습니다. 한 여자아이는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남자는 아무도 그를 더 이상 업어줄 수 없으므로 운과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룹은 계속 달렸고 아키는 다시 리오나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지쳐 보이자 그는 한동안 달렸습니다. 리오나는 아키가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해 에이미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키는 빨리 달렸지만 그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적당한 속도를 유지했고 많은 끔찍한 일들을 겪었던 것 같았다. 그 후 아키는 여자아이들이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물 2캔을 가지고 돌아왔다. 리오나는 그에게 앞서 달리고 자신은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그와 에이미는 앞서 달려 이전에 만났던 그룹과 합류했다. 그는 두 소년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그는 에이미를 이 그룹에 남겨두고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리오나를 만났고 그녀가 긴 손톱 때문에 물통을 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녀를 도왔다. 그들은 또한 밀쳐졌던 금발 남자를 만났다. 셋은 첫 번째 처벌까지 단 4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 가야만 했다. 아키는 리오나의 몸 상태를 걱정했고 언제 쓰러질지 몰랐다. 나츠코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두 사람을 버리고 자신만 살라고 재촉했다. 그는 침착성을 잃고 소리쳤고 다른 두 사람은 멈춰 섰다. 그는 그저 조금 걱정된다고 말했다. 금발 남자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류의 무리에게 행운을 빌었다. 아키의 무리는 이제 상당히 뒤처졌고 다른 두 사람은 아키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과제를 완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은 잠시 쉬려고 앉았고 아키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는 리오나를 여자친구로 착각했고 꾸중을 들었다. 금발 남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아키는 그를 구하려고 뛰어내렸다. 그 남자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자신도 더 깊이 끌려내려가 아키는 더 이상 그를 구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의지를 잃었지만 켄타의 모습이 나타나 그를 격려했다. 미유키도 그를 격려했고 테루는 그를 찾고 그의 여자친구는 손을 내밀어 물에서 끌어올렸다. 그는 다시 리오나를 만났고 리오나는 그의 걱정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해변으로 헤엄쳐 갔고 리오나에게 안겼다. 그녀는 그저 그를 덮게 해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강해져서 계속 달리기를 바랐다. 그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 4개의 섬을 더 지나야 했기에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금발 남자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그와 리오나는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처벌 시간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리오나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고 신발끈을 묶었지만 리오나는 그를 기다렸고 처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리오나는 아키가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는 단지 더 많은 친구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에는 금발 남자가 포함되어 1라운드에서 죽었습니다. 리오나는 와서 다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아키를 때렸습니다. 그는 게임이 그가 한 행동을 포함할 것을 알고 있었다며 단지 신발끈을 묶고 리오나에게 계속 가라고 했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리오나는 아키에게 매우 화가 났지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미의 팀이 앞서 나가는 동안 아키와 리오나는 뒤에서 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다음 벌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키는 이를 깨닫고 리오나에게 결정을 맡기려 했습니다. 둘 다 아무도 추월하지 못했기에 벌칙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벌칙을 받겠다고 나서면 리오나가 반대할 것을 알았기에 가위바위보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지면 리오나가 불평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는 이겼고 리오나는 자신이 벌칙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긴 사람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자신이 뒤에 달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사타구니를 차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지쳐 넘어지면서
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 그를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자신도 그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와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었고 그를 붙잡아 둔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는 기회를 틈타 앞으로 달려갔어요. 벌을 받는 사람이 에이미여서 류는 이제 울고 있었어요. 에이미는 돌아와 아키와 리오나가 갈 길을 피했어요. 그녀는 아키에게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목숨을 받고 그를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속으로 에이미는 여전히 나츠코가 변하기를 바랐고 그 후 벌이 내려졌어요. 그러자 아키는 리오나에게 돌아왔어요. 그는 에이미가 죽었다고 말했고 리오나가 자신을 다시 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에게 그의 전 여자친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면서 아키는 그녀에게 이전 게임의 결말을 듣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 후 그는 주사위 게임과 리아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2시간이 지나자 최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똘은 그의 여자친구 중 한 명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즉, 두 사람 중 한 명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아키가 그렇게 하도록 칼을 꺼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남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그가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찔렀습니다.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에게 게임을 계속할지 아니면 처벌받을지를 선택하라고 했다. 한편 나츠코는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했다. 그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착할지 보고 싶어 했다. 전에 금발 남자를 밀쳤던 남자가 도착하여 방향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을 따라 달리다 함정에 빠졌다. 나츠코가 나타나 자신이 이 함정을 설치했다고 밝히고 최대한 적은 사람들이 결승선에 도착하도록 그 남자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 후 두 나라는 여자아이도 그 갈림길에 도착했지만 더 이상 표지판이 없었다. 나츠코가 나타나 길을 알려주었지만 두나는 나츠코를 믿지 않았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나츠코는 사실 두나가 자신을 믿지 않고 다른 길로 갈 것을 알고 정확하게 가리켰다. 아키와 리오나는 이제 료와 안경 쓴 여자아이와 만났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갔다고 말했다. 노란색 옷을 입은 리나라는 여자아이도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달리다가 다리가 부러진 남자를 만났다. 그는 리나에게 도움을 간청했지만 리나는 금발 남자가 겪었던 일을 이해하게 하려고 거절했다. 그녀는 그 후 다라나 두나를 다시 만났다. 두나는 나츠코를 믿지 않았기에 이제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어 나츠코의 말을 따라 가보기로 했다. 두나는 갑자기 미끄러져 산에서 떨어질 뻔했다. 리나는 보았지만 자신도 끌려 들어갈까봐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리나는 결승선에 도착하여 나츠코를 다시 만났지만 나츠코는 자신만 살아남기를 원했기에 리나와 심리전을 시작했다. 리나는 뒤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의 환영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잠시 뒤로 물러섰다가 미끄러져 산에서 떨어졌다. 아키의 무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조사하러 달려갔다. 하지만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츠코가 그들의 길을 막았다. 아키는 리오나와 료가 먼저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도록 나츠코를 향해 돌진했다. 두 사람 모두 제 시간에 도착했고 아키와 안경 쓴 여자아이도 간신히 제 시간에 도착했다. 료는 확인해보니 결승선에 도착한 사람이 5명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보다 앞서야 할 3명이 죽었습니다. 그는 나츠코가 이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료에게 머리를 맞고 기절했습니다. 오늘의 명령은 인형을 만들기 위해 팔다리와 머리를 자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료는 테루가 자신을 도왔던 것처럼 아키를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고 아키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절시켜야 했습니다. 그러자 나츠코는 그에게 전기톱을 찾아주었고 그는 자신의 다리를 자르기 시작했지만 톱이 멈춰서 나츠코가 밀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료는 극심한 고통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안경을 쓴 소녀가 깨어나 료가 죽은 것을 보고 나츠코를 교살하려 했지만 나츠코에게 금세 베어졌습니다. 그녀는 리오나도 제거할 계획이었다. 리오나는 아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키는 의식을 회복했다. 그녀는 아키에게 명령에 대해 알려주었고 료가 왜 이런 끔찍한 명령을 따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리오나는 료가 간절히 강해지고 싶어 했지만 아키에게는 료가 이미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힘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내심은 존경스러웠고 그는 길을 따라 모두를 격려하기까지 했다. 인간 형상을 만드는 명령은 이제 한 사람의 죽음만으로 충족될 수 있었다. 아키는 여전히 나츠코와 협력하여 이 게임을 극복하고 싶어 했다.
리오나는 나츠코에게 편지에서 얻은 단서들을 보여주었다. 나츠코는 예전 학교에서도 비슷한 것을 알아챘고 자신만의 단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게임을 극복하거나 왕을 물리칠 생각은 없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만 이 정보들을 모았다. 그들은 편지를 맞춰보았고 생존자가 있는 한 게임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두 죽어야만 게임이 끝난다는 것을. 아키는 그들이 애초에 살아남을 운명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지만 나츠코는 그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게임이 계속되든 말든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었다. 만약 모두 죽어야 한다면 아키가 먼저 죽어야겠다고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아키를 붙잡았다. 리오나가 도우려 했지만 걷어차여 옆으로 날아갔다. 나츠코는 그를 졸라 죽이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발로 차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그에게 달려들어 입에서 거품이 날 때까지 졸랐다. 리오나는 톱을 잡고 달려가 그녀를 찔러 죽였다. 리오나는 아키는 자신의 것이며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집중해주길 바랐다.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든 나츠코는 살아있었다. 그녀는 톱을 들고 달려가 아키의 목을 잘라 그를 끌고 갔다. 그녀는 자신도 아키를 정말 좋아했지만 다른 누군가가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와 함께 죽는 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리오나는 아키의 출혈을 멈추고 살릴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그녀가 앞으로 잘 살기를 바라며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아키와 그의 친구들이 저승으로 가는 길에 현실 세계에서 리오나는 그의 시신을 해변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이기적인 소망임을 알았지만 혼자 계속 사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아키에게 키스한 후 그의 시신을 바다에 데려가 그와 함께했다. 그렇게 왕실 게임은 끝났다. 하지만 아니, 어딘가의 학교에서 그 게임은 다시 시작되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영화는 끝났다. 안녕.